안녕하세요. 우리 1차 시에서 강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와 강화가 행동 원리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나아가 강화 자극을 선정하고 그 효과적인 강화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강화를 계획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를 모색해보는 곳까지 이어져 가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큰 주제는 효과적인 강화 적용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강화 자극, 강화제, 강화물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이든 강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있어, 학생에게 있어, 대상자에게 있어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무엇이든 강화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들이 현장에서 강화제로서 확인이 된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어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이 머리 마사지기 이런 감각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진동 마사지기와 함께 다양한 감각들이 제공되는 것도 강화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아동 같은 경우는 이 믹스커피 껍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들고 다녔던 아동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물티슈 캡을 또 들고 다녔던 아동도 있었고요. 다양한 스킨십을 제공하거나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강화 자극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대체 저게 왜 의미가 생기는 거고 왜 강화 자극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달릴지도 모르지만 강화 자극을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대상자 중심으로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자극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강화 자극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아마 말씀을 들어보시면 생소하거나 모르는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짐작이 드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현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강화 자극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대상자 중재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평소 이와 같은 것들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1차적인 강화 자극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거, 뭘 딱히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가 의미가 강력한 것들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먹는 거, 물, 음료, 공기, 온도, 수면, 휴식, 성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 유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강화 자극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발달 연령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금 충치가 심각한 아동에게 단 것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1차적 강화 자극의 또 특징 중 하나는 약간 배고플 때 좀 모자랄 때, 박탈 상태에 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적인 강화 자극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우리가 학습된 강화 자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고전적 조건화 형성이라고 불리우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종소리가 멍멍이한테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는 자극이 아니었는데 멍멍이한테 너무 중요한 1차적인 강화 자극이나 연합이 돼서 제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도 이 멍멍이가 침을 흘리면서 반응을 보였던 의미가 생겼던 이게 바로 학습된 강화 자극의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극 일반화와 비슷한 것들에 동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일반화와 또 때로는 이게 다른 것과 연합이 돼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제거가 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 자극이 강화력을 보이지 않는 소거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이 종소리가 의미를 갖는 건 저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이제 쉴 수 있구나 이거를 학습하게 되면은 이 종소리 자체가 이 대상자들에게는 또 의미 있는 강화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강화 자극, 대인관계 상황에서 형성된 이 또한 2차적 강화 자극의 분류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신체적인 접촉, 물리적인 접근, 옆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생기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거, 언어적인 진술, 대표적이죠. 칭찬과 인정. 사실 어린아이들에게는 칭찬만큼 좋은 강화 자극을 또 찾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강화 자극도 열심히 모색하고 개발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 상장이나 상패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여기 앞서 언급됐던 1차적인, 2차적인 강화 자극과 함께 짝지어지면 이 또한 강화력을 가질 수 있는 감사패, 훈장, 상장 이 모든 것들이 또 가시적인 강화 자극으로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D 특징이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각 자극과 관련된 또 강화 자극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진동기, 안마기, 앞서 그림 이미지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피부를 자극하는 거, 손가락이나 깃털로 간지리는 거, 불빛으로 시각 자극을 주는 거, 음악이나 장난감을 이용하는 거, 놀이기구로 운동 감각적 자극을 주는 것들을 또 고민하고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의하셔야겠지요. 특히나 ASD 특성이 있는 대상자라면 이런 감각 유입이 과도하게 흥분시키거나 또 반대로 굉장히 다운시킬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 자극을 또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확인점이나 유의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된 강화 자극의 일종으로서 일반화된 강화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것에 돈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활동 혹은 다른 상품과의 기회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화력을 갖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토큰들도 해당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또 생각보다 많은 대상자분들한테 의미가 생기는 활동과 관련된 강화 자극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목표 행동 뒤에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게 이게 빈도가 안정적이거나 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해야 하는 행동 뒤에 좋아하는 활동을 배치를 함으로써 이 활동 자체가 강화력을 갖고 그 앞에 있는 기대 행동을 좀 더 하게끔 할 수 있는 활동 강화 자극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이나 물질적 강화 자극 활용이 어려울 때도 모색해 볼 수 있고요. 얘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영상을 시청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이때 살펴볼 수 있는 게 프리맥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의 의미는 앞서 설명드렸던 거랑 유사한데요. 먼저 내가 지금 해야 하지만 좀 덜 하게 하고 배워야 하는 목표 행동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좋아하는 활동을 배치를 해서 이 활동 자체가 강화력을 갖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끔 하는, 이렇게 활동 배치에 있어 프리맥 원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강화 자극, 이런 강화 자극들이 있다는 건, 메뉴들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거를 정작 선정할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먼저 이미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 그 대상자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얘가 뭘 좋아하는지, 먹는 건 뭘 좋아하고, 놀잇감은 뭘 좋아하고, 장소는 뭘 좋아하고, 색깔은 뭘 좋아하고, 이 다양한 카테고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 그래서 근데 질문을 하실 때 이 구체적인 질문들이 의미 있는 답변을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저 친구가, 저 학생이, 저 대상자가 뭘 좋아해요? 라고 크게 묻는다면 사실 대답하는 사람들도 뭘 좋아하지?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답변을 확인을 하기 위해 질문 또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을 직접 관찰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강화 자극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찰할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 대상자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 무엇이지? 가장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지? 가장
자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가장 자주 찾는 그 무언가는 무엇이지? 그리고 감각 처리 관련 특성은 어떻지? 유독 그 소리라는 자극에 불편감을 표현하는지 아니면 무거운 자극을 얘한테 안정감을 주는지 감각 처리 관련된 특성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구조화된 방법으로 표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상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공해서 잠시 경험하게 한 다음에 선택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뭐 한 가지 형태로 고안된 자유조작 관찰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 대상자가 좋아할 법한 몇 가지들을 이렇게 너무 많지는 않게 몇 가지를 추려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이 대상자가 가장 먼저 뭘 선택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찾는 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예를 들어 A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장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건 D였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고안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몇 가지 대상되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 대상자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관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강화 자극을 마련한 다음에 하나만 고르도록 요구하는 강제 선택 방법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시행 기반 중다 자극. 예를 들어 먹는 것 중에 특히 선호가 분명한 건 어떤 걸까? 그래서 먹을 것과 관련돼서 한 3-4가지를 준비해 놓고 하나만 골라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고르는지 때때로는 아예 한 가지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 이거를 거부하는지 아니면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응시를 하는지 혹은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접촉 시도를 보이는지 이와 같은 걸로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동, 학생, 대상자가 보이는 것들, 행동들을 또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사용 후 실제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가 분명하다고 해서 모두 강화 자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아동이, 학생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막 어려운 쓰기 과제를 하는데 강화력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크지만 그렇지만 한 달 내내 직장 생활을 하고 커피를 제 보수로 제공을 한다면 그 직장 생활이라는 한 달의 시간을 유지하고 더 열심히 하게 하는 데는 강화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호는 강화 자극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강화 자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적용해 보면서 무엇이 정말로 진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PB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선호와 비선호 자극을 살펴볼 수 있는, 골라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호물들은, 선호 자극은 강화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정리된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현장에서 적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드려 안내드립니다. 그럼 이 강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원칙이 좀 있습니다. 강화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1차 시에 처음 시작할 때 강화와 관련한 흔한 오해 중에 행동 전에 먼저 예고를 하고 먼저 보여주면서 네가 이거 하면 이거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접근 방법은 사실 강화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는 행동이 발생한 후에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음식들, 간식들, 이 간식 강화물이 간식만 강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이들 또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간식 강화물인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중재를 하고 학습하실 때 그 강화물들이 버젓이 위에 올라와 있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살짝 보이지 않고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의도하는 행동에 집중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공을 하는 것이 이 강화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사를 하면서 입주 청소라는 거를 처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내심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께 이렇게 잘 해주십사 이렇게 하면은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 비용을 먼저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그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부모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유 그건 안 되는데 라고 반응을 하셨거든요.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먼저 비용을 드리면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거든요. 이게 바로 수반성의 원리를 하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동 이후에 제공되는 강화 자극이 강화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만화 영화를 보는 것. 만화 영화를 먼저 보고 자 이거 보여줬으니까 우리 숙제하자라고 했을 때 이 숙제라는 비교적 행동 빈도가 낮은 어려워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는 제한적이다. 두 번째 효과적인 강화의 원리, 즉각성의 원리, 행동이 발생한 후 즉시 제공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행동 이후에 이 결과를 이해하는 내가 이걸 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행동의 유관성 혹은 수반성을 이해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배워야 될 게 많은 또 어떤 특정 대상자들은 이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학습해야 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의 수반에서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결과를 통해서 그 행동의 원리를 강화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 행동을 했는데 아이가 열심히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너무 오래 지나서 제공이 된다면 사실 이 행동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경험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행동에는 그 결과가 그닥 의미 있게 강화력을 갖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초반에는 아이들이 이 행동의 유관을 형성하기에 어떤 행동 뒤에 0.5초 만에 칭찬을 하든 좋아하는 무언가를 제공하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고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 크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행동에 상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커피 한 잔으로 한다면 이거는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크기의 원리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강화 자극의 양은 크면 클수록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주게 되면 포화 상태, 아이고 더 이상 아쉬울 게 없구나.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강화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조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박탈의 원리, 강화 자극은 박탈 상태에 있어야 그것이 의미 있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건 아까 배경 사건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이 박탈의 원리와 관련된 원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인 강화의 원리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의 관리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성인이 일방적으로 강화 자극을 결정하는 경우. 이게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강화 자극, 강화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이 되어야 그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걸 했는데 대상자가 아동이 학생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방적으로 강화 자극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걸 시도하면서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동일한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강화력을 갖기가 또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려고 하는 경우 목표 행동은 현실적으로 학생이 비교적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작은 성취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거 자체가 강화가 되어서 더 큰, 더 오랫동안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쉬워버리거나 혹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 쉬운 과제, 이 학생의 성장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너무 쉬운 과제를 제공을 했을 때에도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유지되는데 큰 영향이 의미 있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보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너 뭐라 그랬어? 이거 하면 자전거 사준다고 했지. 이거 하면 우리 어디 간다고 했지.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에게 혐오스러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를 사용할 때는 이런 행동 관리의 실패의 요인들도 기억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강화를 적용하는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알려준 이 행동이 실생활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에도 유지하는 것에도 모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강화가 처음에 생성하고 유지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 강화라는 개념과 간헐 강화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이런 물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강화, 간헐 강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물펌프가 떠올랐는데요. 이 처음에 물을 길어 올리는, 처음에 물을 생성하게 하는, 물을 처음에 터지게 만들 때는 펌프질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행동이 발생할 때면 놓치지 않고 매번 강화하는 방법.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킬 때는 1대1에 매번 그 행동을 할 때만 너무 잘했어. 진짜 멋져. 우와, 멋지게 해냈다. 이 매번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거는 물이 아직 터지지 않은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계속 강화의 효과는 처음에 잘 하지 않던 아니면 어려워하던 그 행동을 생성하는데 우리는 계속 강화, 1대1로 계속 강화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물이 터지면 물이 터졌다고 해서 펌프질을 멈추면 물줄기도 그 자리에서 같이 멈춥니다. 그런데 물이 터진 상태에서 몇 번 펌프질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눌러준다면 이 물줄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매번 강화하지 않고 가끔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간헐 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간헐 강화는 갖는 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성된 강화가 간헐 강화로 이어진다면 간헐 강화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소거되지 않는 소거 저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행동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약간 염려되는 도전 행동 역시 간헐 강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면 그 행동을 이렇게 수정하고 소거하는 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헐 강화가 갖는 힘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 대상자에게 강화를 생각할 때는 계속 강화적인 측면과 간헐 강화적인 측면을 같이 생각해서 시작은 계속 강화로 하는데 유지를 위해서는 간헐 강화로 넘어가고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간격을 더 넓혀서 행동 스스로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행동이 이런 인위적인 강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강화 상황에서 스스로 남을 수 있게끔 의도하는데 이런 간헐 강화적 접근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매듭 지으면서 참고로 이런 그래프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간헐 강화를 그러면 계획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양으로 대표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 시간으로 대표되는 간격을 조정하는 것, 이 비율을 고정적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변동해서 제공을 할 것인가? 이 간격을 고정적으로 간격을 픽스를 해놓고 제공을 할 것인가? 이 간격을 변동적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정 간격 간헐 강화의 대표적인 예가 월급이 있습니다. 한 달만 채우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강화 자극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간헐 강화와 관련돼서 그래프를 표시를 한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 FI라고 되어 있는 고정 간격으로 간격을 정해놓고 강화를 제공하는 게 기울기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강화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은 VR이라고 적혀있는 변동 비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 시간을 고정적으로 두고 강화가 제공된다, 이해하시기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 비율이라는 것은 뭘까요? 변동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은 약간 그 언저리에서 예를 들어 한 달이 있으면 따박따박 오던 것들이 한 달이 약간 못 미쳐서 혹은 한 달을 약간 지나서 이렇게 목표가 되는 그 어느 정도 기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적으로 제공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체감적으로 이쯤 하면 이제 강화가 올 때가 됐는데 근데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만큼 할 때도 있고 저만큼 할 때도 있어. 근데 가장 기울기가 높은 VR을 생각을 해보시면 비율은 양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 시간이 그냥 타이머가 울려서 강화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제를 몇 가지는 맞춰야 근데 그게 3개만 해도 들어올 때가 있고 5개 정도 했을 때가 들어올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 비율로 하면은 이 아이들이 대상자들이 가장 이렇게 높은 비율로 행동을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지요. 근데 여기 그래프들을 보시면 요렇게 뭔가 살짝 느슨해지는 것 같은 이렇게 형태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정적으로 강화를 제공할 때 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보상, 강화를 경험하면은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어차피 내가 좀 느슨하게 있어도 시간은 흐르고 그 이후에 들어올 테니 요 휴지기가 발생한다는 또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헐 강화를 할 때 비율 긴장의 개념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놔야 될 텐데요. 갑자기 변동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그 기대하는 바가 4개 정도 과제를 4개 정도 했을 때 원래 따박따박 강화를 경험했다면 3개에서 5개라는 그 언저리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8개 정도만 하면 경험했던 다음에 갑자기 25개로 이걸 확 이 간격이 너무 넓어진다면 이거 자체가 성취동 강화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갑자기 반응은 감소되고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니 성취 동기를 높이고 강화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증가시키면 이런 비율 긴장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율 긴장과 관련된 원리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차 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강화를 적용하는 전략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